네, 이제 게스트릭 아데노카시노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4페이지, 파워 심판, 파워 시판이죠. 새로 나온 파워 심판 페이지 104 페이지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릭 아데노카시노마에 대해서는 그 전에 좀 봤었어요. 그때 뭐 얘기를 하면서 뭐 디오드나 얼서는 위암으로 잘 진행되지가 않고 게스트릭 얼서가 좀 연관관계가 있지만 인간관계가 또 확실하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얼서의 뭐 원인에 미치는 것으로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원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가지고 뭐 다들 잘 따라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제가 실강을 했던 게 아니니까요. 일단은 게스트릭 아데노카시노마를 시작을 했는데요. 107페이지, 106페이지를 보면 뭐 이제 스테이지가 나와 있고, 그 중에서 AGC의 스테이지인 보만 클래시피케이션은 좀 잘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특히나 보만 타입 4 같은 경우는 정상처럼 보이니까 이게 이제 크로닉 가스트라이티스인데, 알람 피처 사인 알람 사인 있잖아요. 레드 플래그 사인 이런 거 같이 뭐 웨이트러스가 굉장히 심하고 패밀리 히스토리에 캔서가 있고 그러면은 보만 타입 4를 좀 의심해 보라고 했어요. 특히나 에어 인플레이션 시켰을 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는 더 그렇다고 했었죠. 그리고 108페이지 넘어가서 한 번쯤 리뷰하는 거예요. 저번에 했던 거. 원격 전이로서는 뭐 비초우 노드, 크루켄버그, 뭐 시스템 메리 조셉 노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굉장히 좀 그냥 외워야 되는 것들이니까 눈에 좀 발라두시고, 그리고 109페이지에 악성 가능성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은 뭐 벌레 먹은 상이나 융합, 곤봉산 비대 이런 것들이 있다 말씀드렸었고요. 110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보만 타입 4의 사진을 좀 잘 보시죠. 이것들이 이제 크로닉 게스트라이티스 이런 얘기 했었죠. 1, 2, 3, 4가 있는데요. 1은 그냥 메스가 있는 거고, 보만 타입 2는 얼서러티브한 거, 그리고 3는 좀 모양이 이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얼서가 밖으로 좀 삐져나온 느낌. 인필트레티브 얼서러티브라고 하고요. 뭐 어쨌든 간에 다 바이옵시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치료를 이제 EMR 하는 것, EMR, ESD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EMR, ESD의 인디케이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래 얘기했었습니다. EMR 이후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라디오 테라피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는데, 이제 오늘 볼 거는 키모테라피예요. 113페이지입니다. 키모테라피예요. 키모테라피에서는 이제 수술, EMR, ESD 다 얘기했고, 참 하기 전에 RT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 RT는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위장관이라는 것 자체가 직장처럼 딱 이렇게 픽스드 올간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올간들 있잖아요. 그런 올간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타겟팅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위장관 자체가 방사선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손상을 잘 받아서요. 이것 때문에 증상 완화 목적으로만 시행하는 경우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단독 RT로는 또 서바이벌 향상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113페이지에 이제 키모테라피부터 보시겠습니다. 키모테라피는 제가 여기서 좀 써놨는데 플로로피리미딘, 플라티넘, 이르노테칸, 탁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애들을 조합해서 씁니다. 단독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일단 뭐 여러분들 실습 돌거나 그러면 풀폭스나 풀피리 같은 그런 약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풀폭스는 플로로피리딘의 5FU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풀폭스라고 있죠. 옥살리플라틴, 플래티넘 계열의 옥살리플라틴과 합쳐서 쓰는 약입니다. 그리고 풀피리는 플로피리미딘과 이리노테칸을 섞어 쓰는 거고요. 그래서 앞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얘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니오 에주반트나 어주반트 키모테라피를 했을 때는 재발을 줄이고 서바이벌을 늘리면서 뭐 그런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지 2 이상부터 권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2에서 3까지는 수술 후 한 다음에도 키모테라피를 하는데요. 114페이지로 넘어왔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레지멘이 정해져 있어요. 카페시타빈과 옥살리플라틴,
또는 S1 단독요법을 쓰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플로로 그 5FU와 옥살리플라틴 이것을 조합하는 것은 좀 나중 얘기예요. 이제 다른 이제 단독 항암 치료, 팔리아티브 케어나 이런 것들 할 때 항암 치료 얘기고요. 지금 일단 스테이지 2에서 3에서 수술한 다음에 하는 어주번트 케모테라피는 카페시타빈과 옥살리플라틴 또는 S1 단독요법을 쓰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것이 그 표적 치료제가 이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것 이외에도 그 ERB2 IHC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그가 이제 피시로 확진 3 포지티브 이상, 예를 들면 헐2 뭐 포지티브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은 베바시주맙이 아니라 트라스주맙을 써줘야 돼요. 헐셉틴을 써줘야 됩니다. 상품명이 헐셉틴이고요. 헐2니까 헐셉틴이겠죠. 이거 써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은 다른 항암제에다가 이것을 섞어서 쓰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근데 그게 IHC가 3 포지티브부터예요. 만약에 1 포지티브라고 한다면 그거는 헐2 포지티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CRBB2가 IHC가 3 포지티브부터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헐2 정도가 굉장히 표적 치료에서는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것만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114페이지 그래서 표적 치료제 그 박스 아래쪽부터 보시면 수술 불가능한 진행과 재발인 경우에는 팔리에이티브 케어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이제 암사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이제 기본적으로 그 수술을 하는 인디케이션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었으니까 EMR 후에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수술을 해야 되는 인디케이션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해보세요. 그 제가 앞에 강의를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강의록이 없기는 했는데 어쨌든 파워를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수술 불가능한 진행 재발이 있는 위암의 팔리에이티브 케어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그 키모를 한다고 해도 팔리에이티브 이제 큐라티브를 목적으로 하는 키모가 있고 어주번트 같이 팔리에이티브 키모세라피가 있는데, 팔리에이티브 키모세라피를 한다고 해서 뭐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써서 뭐하냐 그러는데 모르는 소리입니다. 일단 서바이벌이 서포티브 케어 그냥 하는 것보다는 6개월 정도 연장되고요. 사실 환자한테 마지막 6개월이라는 것은 마지막을 준비하기에 굉장히 그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과 6개월 동안 연장해서 마지막 자기가 그 정리를 하고 돌아가시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플로로피리미딘과 플라티넘 병합 요법이 권장된다고 했었죠. 그 위에 말씀드린 카페시타빈과 옥살리플라틴을 쓰면서 쓰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스플라틴과 카페시타빈이라고 했는데 이제 5FU를 써도 됩니다. 이게 시스플라틴도 옥살리플라틴이고, 그러니까 5FU, 시스플라틴, 옥살리플라틴, 이제 폴폭스 이런 것들이죠. 뭐 그런 건데 거기다가 헐2 포지티브라고 하면 트라츠주맙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병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헐2 포지티브, CRBB2, ICC3 포지티브일 때는 그 트라스투주맙을 애드한다. 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57세 여자가 AGC 메타로 왔고 헐2가 뭐 3 포지티브였다.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트라스투주맙과 카페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을 치료받았는데 프로그레시브 디지가 있다고 했네요. 치료는 제가 처음에 헐트 포지티브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엑설런트 하시니까 트라스주맙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썼대네요. 이런 경우는 세컨드 라인에 시작을 해주면 됩니다. 세컨드 라인은 어떤 약이 있냐면요, 라무시루맙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드 라인도 있어요.
서드라인에는 펜브롤리주마블이 있죠. 이게 PDL1에 그 연관이 되어 있는 약이죠. 펜브롤리주마블. 네, 이럴 때 써줄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약으로는 니볼루마블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모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약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예후로서는 수술 후 예후가 나쁜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림프노드 메타가 돼 있는 경우, 그리고 리지널 림프노드 전이 숫자가 많을수록 그렇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만 타입 4, 그리고 수술 후에 제가 이거 수술 후에 예후가 나쁜 경우 위에다 써놨군요.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수술 결과 관련 없이 림프노드 메타나 보만 타입 4가 그냥 예후가 나쁜 거고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수술 후 예후가 나쁜 경우는 따로 써놓읍시다. 이거는 위벽 수술했어. 근데 그 이후에도 예후가 나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환자한테 나쁘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위벽 침범 깊이가 깊은 경우, 이게 뭐겠어요? T스테이지죠. 그리고 많은, 앞에랑 똑같아요. 많은 림프노드 전이, 이것도 그냥 예후가 나쁠 때 N스테이지도 수술 후에 예후에 보는데도 중요하고요. 혈관 침범, 이거는 그러니까 림포바스큘라 인베이전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abnormal DNA 컨텐트, 예를 들면 아뉴플로이디가 그 병리를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겠죠. 그리고 캐릭터리스틱이 또 중요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poorly differentiated 된 거라면은 예후가 수술 후에도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울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rimary gastric lymphoma를 보겠습니다. 이것들 키워드는요, CD19, CD22, CD79가 이것들이 익스프레션 된 거예요. CD20이 또 특히 문제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 20을 안 써놨네요. CD20이 많이 나왔어요. CD22, 79 이런 것보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임상 양상은 아데노카시노마와 비슷하고 비특이적이라서 진단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프라이머리 게스트릭 림포마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 말이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말트 림포마예요. 그리고 임상 양상 진단을 하다 말았죠. 이것이 이제 아데노카와 비슷해서 구분이 어렵다. DDX가 어렵다. 그래서 디퍼런셜 다이어그노시스가 어렵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봤을 때 뭐 이제 병리를 해서 나오면 좋은 거죠. 그때 뭐 그 전에 그 H 파일러리 우리 얘기하면서 반드시 재균 치료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HP 재균 치료해야 되는 것이 말트 림포마가 있었어요. 그죠? 이제 점막층과 점막 하층에만 국한된 경우에는 사실 뭐 HP라는 것이 거기에만 있겠죠.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테니까. 게스트릭 말트 림포마의 경우 재균 치료로 약 80%에서 완전히 관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균 치료에 반응이 근데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T1118 이건 써놓을까요?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T1118 Q21 API2 MALT1 이런 것들은 10%만 재균 치료에 반응이 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재균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는 거죠. 저번에도 제가 강의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H 파일러리 음성이거나 재균 치료에 실패한 경우 뭐 어떻게 해준다? 로컬 RTX 이거를
insolved site RT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ISRT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트림 포맷 때 좀 특이하게 하는 거니까 사실 라디오 세라피 거의 안 한다고 했죠. 근데 로컬 라디오 세라피를 하는 특이한 경우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페이지는 이제 지스트로 넘어갈게요. 지스트는요. 게스트로인테스티널 스트로말 튜머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메센카이말 튜머고요. 임상 양상은 서브뮤코살 튜머입니다. 서브뮤코살 튜머고 GI 블리딩이나 아네미아 이런 것들로 왔고요. 보통은 반드시 EUS를 하죠. 지스테이 때는 어디까지 침범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EUS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EUS 가이디드 FNAB를 하고요. 그리고 지스트의 특이한 것은 Ckit, C34 그리고 스마 S100에 대한 IH 염색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포지티브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그 지스트라고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 Ckit, 특히 Ckit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일단 적어 놓을게요. Ckit 그리고 CD 117 CD 34 그리고 S100에 대한 IHC 염색을 하는데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유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지금 말씀드리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예우인자인데요. 악성도로 진행할 예우인자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종양의 크기, 그리고 마이토시스 인덱스, 그리고 림프절 침범, 그리고 메타, 원격 전이. 이것은 알고 계세요. 종양의 크기, 마이토시스 인덱스, 림파틱 인베이전, 그리고 메타스타시스. 이것들이 지스트의 예우인자에 굉장히 중요하다. 치료로서는 서지컬 리섹션이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일단은 이걸 하기 전에 니오 애주번트를 해서 사이즈를 좀 줄여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이가 되지 않았다면 수술로 고려를 해볼 만 하고요. 절제연이 양성이면은 그 후에 그 어주번트나 이런 것들 고려를 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부위에 따라 악성도와 재발 위험이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심해요. 그리고 재발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치료 중에서는 수술 말고도 이마티닙 메실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글리백이라고 해요. 글리백 같은 경우는 이게 KIT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스 이니비터인데요. BCR-ABL 타이로신 카이네스를 선택적으로 억제를 해줍니다. 이거 만성백혈병 때 쓰는 약이죠. 글리백 이름 아실 거예요. 수술 전후에 어주번트 테라피로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오 어주번트와 어주번트 둘 다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여가 불가능하면 이미 글리백이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인데요. 이거 이외에 수니티닙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성 위종양을 보시죠. 양성 위종양은요, 양성 위종양으로는 펀디클랜 폴립 이거 다 그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브뮤코살, 게스트릭 폴리포이드 리전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좀 케이스를 좀 봐볼까 해요. 잠시만요. 음, 51세 남자 케이스 말고 다른 케이스를 준비해 볼게요.
46세 여자고요. 구토가 있었어요. 근데 위내시경 했는데 증상이 증상이 호전 당연히 없었고, 근데 위내시경 했는데 이상이 없대요. 그리고 가족력으로는 아버지가 폐암이다. 체중 감소가 2개월간 7kg가 줄었다. 뭐를 생각해 날까요? 일단 내시경을 했고요. 내시경에서는 내시경 소견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병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EGD를 했는데 이상 없다고 했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시행해 보기도 하거든요. 종병에서 다시 한번 시행을 해봤는데 EGD 소견상에 크로닉 게스트라이티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에어가 인플레이션이 잘 안 돼. 그러면 뭐를 의심해 보라고 했어요? 제가 그쵸, 여러분 역시 훌륭하네요. AGC 버먼타의 4. 그래서 이런 경우 그 예후가 조금 안 좋습니다. 수술을 해 봐야 되겠죠. 수술을 고려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저기 패솔로지가 나왔어요. 패솔로지 수술을 했어요. 예. 패솔로지가 CRB B2 원 포지티브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치료제는 뭐가 해야 될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여기서 이제 트라투즈마브를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트라투즈마브는 3 포지티브 이상일 때만 그 허투 그 저기 뮤테이션 포지티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식적인 항암 치료만 쓰면 됩니다. 이게 이런 경우 그냥 풀폭스 쓰시면 돼요. 플로이리라신과 옥살리플라틴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랬어요. 그 게스트릭 캔서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콜론 캔서로 넘어갈게요. 콜론 캔서. 게스트릭 캔서는 20분 만에 끝났죠? 콜론 캔서는 이제 요즘에는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요즘은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리 이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건강에 다들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넘버원 암은 역시 위암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장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67페이지 볼게요. 167페이지는 용종을 절제한 이후에 3에서 5년마다 콜로노스코피에서 팔로파라고 별표가 쳐져 있죠. 이게 깜짝이야. 뭐지? 네, 3에서 5년마다 콜로노스코피 팔로우를 하라고 돼 있죠.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의 튜블라 아데노마가 1개에서 2개 정도 발견됐으면은 레귤라하게 5에서 10년 후 팔로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좀 많은 경우 폴립이 3개가 넘어요. 그리고 좀 커. 1cm 넘고 1cm면 사실 꽤 큰 거거든요. 눈에 보일 정도니까 육안으로. 그리고 빌로스 아데노마가 있거나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이즈가 있거나 그러면은 떼고 나서 3년 뒤에 팔로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10개가 넘는다면 3년 이내에 팔로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이내. 예를 들어 1년 있다가 내년에 오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용종이 많으면은 이거는 FAP나 HMPCC 같은 검사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아데노마토스 폴립이죠. 폴립이 그런데요. 아데노마토스 폴립 말고 세레이티드 폴립이라는 것이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이제 폴립을 처음부터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는 좀 제가 볼 땐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지 말고 제가 따라가는 설명대로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174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어디 갔지? 여기다 써놨구나. 174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콜론 캔서, 결국에 이제 폴립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나중에 캔서로 발전을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보면은 몰레큘라 패소제네시스라는 것이 써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아데노마티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컨벤셔널한 캔서의 디벨롭먼트냐, 아니면 진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은 CIMP에 의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제네틱 얼터레이션과 에피제네틱 얼터레이션 나누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데노카시노마의 그런 발전 양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CIN입니다. 크로모소멀 인스테빌리티고요. 그리고 MSI라는 것이 마이크로 새틀라이트 인스타빌리티 패스웨이인데요. 이것은 린치 신드롬 같은, 그리고 FAP도 여기에 사실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BRAF 뮤테이션이 없는 MSI 패스웨이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DNA와 관련이 없는 DNA 이후에 DNA 뮤테이션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메틸레이션 되는 과정에서 에서 이제 용종이 이제 캔서가 되는 그런 패스웨이와 관련된 것이 바로 CIMP입니다. CIMP는 CpG 아일랜드 메틸레이터 페노타입 패스웨이인데요. 이것이 메틸레이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는 앞에 제네틱 얼터레이션과 다른 에피제네틱 얼터레이션이라고 후성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앞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세레이티드 폴립 같은 경우는 169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세레이티드 폴립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패스웨이 있죠? 그것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던 CpG 패스웨이입니다. 이게 세레이티드 네오플라지아 메틸레이션에 의해서 대장암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MSI 하이면서 BRAF 뮤테이션이 동시에 있는 것을 세사이 세레이티드 패스웨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세레이티드 폴립의 세사이 세레이티드 패스웨이에 관여하는 그런 폴립입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치료 자체는 크게 다른 것들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나눠야 된다면은 이것이 이제 MSI 하이면서 BRAF 뮤테이션이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키모를 칠 때 BRAF 뮤테이션을 고려를 해서 다른 약제를 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패스웨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가 폴리포시스 신드롬이에요. 폴리포시스 신드롬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FAP 베리언트, 다른 폴리포시스들이 있는데요. FAP 같은 경우는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잘생기기 때문에 병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이고 콜론에 어렸을 때부터 유전이 되고 부모를 근데 우리나라도 드라마가 또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또 받은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밖에 겪어야 되는 운명의 가혹함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PC 진, 아데노마티스 폴리포시스 콜라이 진의 점라인 뮤테이션, 크로모손 OQ21의 뮤테이션으로 인해서 내가 암이 잘 생긴다, 폴립이 잘 생기는 병이다, 그리고 멀티플한 캔서가 잘 생긴다,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 그런 것들을 드라마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및 선별 검사로서는요, 17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모든 1차 친족에서 10에서 12세부터 매년 시행을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폴립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도저히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폴립을 보통 떼는 게 원칙이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 둘 개일 때죠. 사실 저도 내시경실에서 가가지고 검사를 하는 걸 같이 참관을 하면서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폴립이 20개만 넘어가도 정말 떼다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대장에 있는 폴립들이. 그리고 그러면서도 놓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많으면은 사실 뗄 수가 없어요. 트리트먼트는 토탈 프로토콜렉토미를 하죠.
그래서 일료아날 파우치 아나스토모시스를 해줍니다. FAP의 베리언트도 한번 볼까요? FAP 베리언트는요, 뭐 가드너스 신드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 가드너스 신드롬 제가 학부 때 시험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거 많이 나왔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신에서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이외에 또 어테뉴에이티드 폴리포시스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FAP하고 클래식한 FAP와 비슷한데 폴립수가 훨씬 적고 대장암 발생 연령도 훨씬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FAP보다는 낫다. 그 뮤티 어소시에이티드 폴리포시스 이거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패밀리알 하마토머스 폴리포시스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FAP는 아데노마토스였죠. 이거는 하마토마스인데요. 사실 이제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좀 폴립이 이제 하마토마토스한 그런 하마토마가 이제 증상과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AD 유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AD 유전이고요. 오토소말 도미넌트 유전이고요. 그리고 진 뮤테이션은 STK11 진 뮤테이션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게 FAP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냐? 사실 증상이 이게 처음에 올 때 피부과로 많이 오십니다. 피부과로 많이 오고요. 손과 입술에 침착, 피그멘테이션, 보랏빛으로 피그멘테이션이 돼가지고 젊은 여자애가 왔어요. 그랬는데 뭐 장 증상도 있다고 했어요. 콜론을 해봤더니 멀티플 폴립이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포이스 예거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DNA 검사 나가고 진 뮤테이션 검사들 나가면은 STK11이 진 뮤테이션 있고 그러면은 이것은 포이스 예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위장관 전체에 멀티플한 하마토마토스 폴립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 스토막에 흔하고 뭐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장 전체에 흔하다고 보시면 돼요. 콜론 뭐 이게 그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다 소견이 아마 주어질 거예요. 그랬더니 위에도 있었고 뭐 디오데넘에도 있었고 뭐 저 콜론에도 있었다. 뭐 이 멀티플하게 여기 띄엄띄엄 있었다. 그렇게 폴립이 많았다. 뭐 그런 소견이 있겠죠. 하마토마 자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소장을 막거나 소장 중첩을 인터서세션을 이기는 많은 나이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인터섭세션 같은 경우는 소아 때나 생길 만한 병이지 나이가 들어서 생길 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멜라토닉 스팟스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밑에 위장관과 신체 여러 부위의 암 발생 위험이 높음 평생 50%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해리슨 20판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제 해리슨 20판을 인용해 놓은 다른 그 강의를 봤어요. 내과 연수 강좌를 봤는데 해리슨 20판에 따르면 말리그너스 포텐셜이 낮다고 합니다. 말리그너스 포텐셜이 낮은 것이 패밀리알 하마토마토스 폴리포시스니까 포이치에거와 주베나일 폴리포시스 이것들이 말리그너시 포텐셜이 낮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것들이 이제 증상을 일으키거나 그러면은 뭐 서저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그 인디케이션은 될 테니까요. 이 이외에 주베나일 폴리포시스와 그리고 카우덴스 신드롬, P10 뮤테이션 이런 것도 저도 기억이 나네요. 학부 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Non-Inherited Polyposis Syndrome 172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크론카이트 카나다 신드롬이나 Serrated Polyposis Syndrome 이런 것들이 여기 있네요. 자,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자, 드디어 HNPCC입니다. HNPCC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스크 팩터에서요, MSI에 관련된 것입니다. MSI에 관련된 것은요, 그 MSI라는 것이 이제 여기 파워를 책을 보시면 MSI라는 것은 미스매치 리페어 진의 점라인 뮤테이션을 의미하는 건데요. 근데 이것들이 이에서 이제 세포 내에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인스타빌리티라는 것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MSI가 축적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거고, 결국 원인은 MMR 진, 그러니까 미스매치 리페어 진이 점라인 뮤테이션에 의해서 MSI를 축적시킨다
알고 계시면 돼요. 좀 적어볼게요. MMR 미스매치 리페어 진의 germline mutation에 의해서 발생했다. 그러면은 미스매치 리페어 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미스매치 리페어진으로서는 이제 거의 그 배터리라고 하죠. 이제 보통 저희 병원에 있는 랩들로서는 판넬이라고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배터리라고 하는데, 랩에 모아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MMR 이렇게 배터리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MSH2, MSH6, PMS2, MLH1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그 MSI 검사에서 이제 포지티브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MSI 하이라고 보는 겁니다. MSI 하이가 왜 중요하다고 했죠? MSI 하이 자체는 중요한 이유가 이제 아까 CIMP 있잖아요. Selected Pathway에 관련됐던 거, 메틸레이션 패스웨이, 그것들은 MSI 하이이면서 BRAF 뮤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MSI는요, HMPCC 이거는 BRAF 뮤테이션이 없으면서 MSI 하이인 겁니다. MSI가 하이면요, 일단은 뭐가 좋냐면 어주번트가 필요가 없을 경우로 어주번트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후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의사를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HMPCC의 Modified Amsterdam Criteria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일단은 그거 다 적지는 않을게요. 친척 3명 이상에서 HMPCC 관련 종양이 있었다. 2세대 이상에서 대장암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패밀리얼 히스토리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1명 이상은 50세 이전에 대장암이 발생했다. 모든 종양은 조직학적으로 확진돼야 되는데 FAP는 또 아니어야 된다. APC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젊은 나이에 대장암이 발생하고 뭐 2세대 이상, 뭐 친척 3명 이상 뭐 이렇게 하니까 다 패밀리얼인데, 또 다른 패밀리얼 또 중요한 것들이 HMPCC 말고 FAP가 있으니까 FAP는 아니어야 된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콜로렉탈 캔서, 이게 이제 HMPCC를 다른 말로 린치 신드롬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 이름을 더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린치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관련된 종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관련된 종양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종양이 멀티플하게 여기저기 생긴 거예요. 만약 그러면은 사실 근데 예후가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하면은 사실 뭐 예후가 막 좋다고 말할 수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린치 신드롬이 생겼다가 이것이 콜로렉탈 캔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는 거고, 다른 관련 종양이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거 전에 관련된 종양이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엔도메트리얼 캔서가 일단 많고요. 그리고 오바리안, 레날 펠비스, 유레터, 스몰 인테스틴, 이외에 뭐 리버, 판크레아스, 블레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나온다고 한다면, 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45세 여자, 굉장히 젊죠? 앱도미널 페인으로 왔어요. 왔는데 패밀리 히스토리가 오바리안 캔서래. 엄마가 오바리안 캔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CT를 찍었는데 이 여자가 EM 캔서가 있어요. 그리고 유전자 이상이 있었어. 이상이 있을 거 가지고 나갔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유전자 이상은 뭐가 있겠냐? 그러면 MSI 하이를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다른 암종과의 차이점, 은요, 이제 FAP와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FAP의 차이점은 프록시말 바울에서 잘생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스포라딕 콜로레탈 캔서와의 차이점은 이것도 역시 프록시말 바울에 잘생기고 예후가 더 좋다. 예후가 더 낫다. 뭐 방금 말씀드린 내용 다 있는 거죠. 선별검사는요, 그 21세부터 2년마다 콜로렉탈 콜로노스코피를 시행해야 된다. 콜로노 파이브로스코피예요. 그래서 CFS라고 하고 콜로노스코피를 시행해야 되고, 여성은 엔도메트리얼 캔서도 잘 생긴다고 했죠. 이게 무려 39%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에 대한 검사도 실시해야 한다. 초음파나 자궁내막 생검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콜론 캔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콜론 캔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잠깐 넘어갔었는데, 튜머 서프레션 지인의 러스로 많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컨벤셔널 패스웨이죠. 크로모소멀 인스타빌리티 패스웨이인데요. 그래, 이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APC 이런 것들이 있죠. APC, DCC, SMAD4, KRA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DCC는 Deleted in Colorectal Cancer Gene. 제 이름 참 쉽게 잘 만들었네요. SMADG는 뭐가 나쁜 건지 잘 모르겠고 예후가 나쁘다네요. 온코진이 이제 튜머 서프레서 진이 러스가 되는 게 이제 APCC, DCC, SMAD-B, TP53. 아, 이게 자꾸 헷갈리게 아니라 놀래게 자식들이. 야밤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KRAS는 이제 KRAS가 액티베이션 되는 경우, 온코진이 액티베이션 돼서 콜로렉탈 캔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뭐 튜머 서프레션 진이 러스되거나 온코진의 액티베이션으로 발생된다. 이것이 리스크 팩터다. 몰레큘러 패토제네시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CIN이 컨벤셔널 패스웨이고, 그리고 그 MSI는 그 HNPCC와 관련된 BRAF 뮤테이션이 없는 그런 그 암이다. 네, 그렇죠. 대장암의 15에서 20% HNPCC, 린치 신드롬이 주로 연관이 돼 있고, 대부분은 CIN이에요. 대부분은 CIN이에요. 그래서 컨벤셔널 패스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CIMP는 이제 DNA 레벨이 아니라고 했죠. 다수의 CPG 서열을 포함한 짧은 DNA 분절의 하이퍼 메틸레이션, 그러니까 메틸레이션이 너무 과다하게 일어나서 생기는 것들이고, 그것이 MSI 하이와 관련이 있고, MSI 하이이긴 하지만 BRAF 뮤테이션이 있으면은 이제 이거는 CIMP로 생각하고, CIMP 그 BRAF 뮤테이션에 준한 다른 약제를 써줘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위험인자에서는 이제 고령, 50세 이상, 고지방, 저 같은 식습관을 갖고 있으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칼로리, 고지방 되게 많이 먹고 운동도 잘 안 해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대장암의 위험이 될 테니까 오늘부터 좀 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슬퍼지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176페이지, 역항민 분포.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할 건 없는 내용인데 그래도 알아야 될 것만 살짝 짚어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항민 분포는 전이가 퍼탈베인을 통한 간전이가 most common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상 양상으로서는 라이트 콜론과 레프트 콜론의 차이로 이제 뭐 이거 저도 학생 때 막 열심히 외웠는데 실제로 이게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라이트 콜론 때도 블리딩 뭐 있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레프트 콜론이라고 뭐 아네미아가 없고 막 그러지는 또 않아요. 어쨌든 뭐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알고 계시죠. 라이트 콜론은 메스, 아네미아, 디스펩시아. 레프트 콜론은 bleeding, obstruction, bowel habit change. 이런 것들이 있다.
진단으로서는 이제 DRE를 먼저 해보고 당연하겠죠. 그리고 FOBT, Fecal Occurred Blood Test가 만약 포지티브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뭐 이렇게 어려울 게 없잖아요. 장을 비울 것도 없고 바리냄이나 에네마는 뭐 약 먹고 뭐 사진 찍는 건데 사실 뭐 배가 또 되게 뜨겁대요. 이거 먹으면 또 노인 환자들은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 느낌을. 콜로노스코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마을 프랩 하려고 그 프렘 약을 엄청 먹고 막 하루 막 장 다 비운 다음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암이 있다면은 피가 새 나올 테니까 뭐 센시티비티가 높다고 하니까 일단은 한번 이거 뭐 똥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똥 받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뭐 무증상의 50세 남자인데 뭐 대장암을 선별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럼 FOBT 먼저 해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병기 및 예후입니다. 병기 및 예후는요. 일단 스테이지가 1, 2, 3까지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를 다 알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4가 메타스타시스가 있으면은 스테이지 4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콜로렉탈 캔서의 bad prognostic factor. 이것이 이제 그 예후인자가 너무 나쁜 경우라면 림프노드에 침범된 개수 자체가 너무 많다. 4개가 넘는다. 이거는 외우고 계시죠. 그리고 저분화암, poorly differentiated 암이라든가 뭐 시그널 링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겠죠. 시그널 링이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연예인들 그 시그널 링셀 카시노마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가 또 리스크 팩터이기도 한데 담배 많이 피는 그런 연예인들 그 시그널 링셀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 몇 분 계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그널링 셀 카시노마 그 젊은 나이에 잘생기고 예후가 나쁘고 나빠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빨리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쁜 예후인자다. ulcerating or infiltrating. 그 보면은 뭐 보만 타입으로 보면은 아까 뭐 2, 3에 관련된 거였는데 게스 스토머 캔서에서 나왔던 거 나오죠. ulcerative 또는 infiltrating. 종양이 대장 벽을 관통한 경우 침윤 깊이가 깊다. 깊으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건지 이제 이것들은 그 이제 네 그렇죠. TNM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그 정맥, 림프관, 신경 조직 이게 침범 깊이가 사실 이제 그 서브뮤코사를 넘어가는데 1000마이크로 이상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양이 주위 장기에 유착돼 있다. 림포바스큘라 인베이전이 있다. 신경 조직도 침범을 했다. 유전 이상에서는 아니플로이드가 있다. 임상적으로는 대장이 obstruction 되거나 퍼포가 되었다. 그런 경우라면 이제 콜론 캔서, 콜로렉탈 캔서의 예후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술 이후에 패톨로직 TNM 스테이지가 또 예후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림프노드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4개 이상. 4개 이상 되면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죠? 네. 유무가 아니고 숫자예요. 숫자. 유무가 아니라 림프노드 침범했다 유무라기보다는 수술한 다음에는 림프노드 개수가 너무 많으면 예후가 안 좋다고 봅니다. 치료를 해서 내시경 절제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시행을 해봅니다. 클리니컬 스테이지로 T1, N0, M0일 때 시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뮤코사는 한번 리저널 림프노드 전이 없고 서브뮤코사가 갔다 하더라도 리저널 림프노드 전이가 이제 뭐 없다 그러면 없을 것 같고 EUS를 했는데 괜찮을 것 같다고 하면 일단 절제를 해보는데요. 절제를 한 거 가지고 이제 병리식을 보내겠죠. 병리에서 봤는데 이게 절단면의 마진이 포지티브다. 절단면 암세포 포지티브고 뭐 서브뮤코사를 1000 마이크로 예를 들면서 0.1 cm이 1000 마이크로거든요. 근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서브뮤코사가 침범했고 EMR 했는데 서브뮤코사 침범했고 0.18 cm이었다. 0.18 cm였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수술한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분화, 미분화 시그널 링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뮤시노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제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조기 대장암이다. 그리고 혈관 및 림프절 침범 림포바스큘러 인베이전 때 그럴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과 수술은요, 모든 스테이지 1에서 3 대장암의 기본 치료 원칙은 근치적 절제술, 큐라티브 리섹션입니다. 그러면은 1, 2, 3가 뭐죠? 네, 그 메타스타시스가 없는 모든 콜론 캔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원칙은 콜론 캔서는 그러니까 잘라준다는 거예요, 수술로. 근데 그 타입 4, 스테이지 4도요, 전이 부위가 수술이 같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간이나 폐, 그러니까 폐라고 한다면은 로벡토미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 스텝으로 이게 장도 떼고 폐도 떼고, 또는 장도 떼고 간도 떼고. 장에 대장암이 이제 전이가 잘한다면 간으로 제일 많이 가죠. 예, 그런 경우는 절제술을 2군데 다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수술로 obstruction이나 블리딩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어주번트 테라피를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17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주번트 테라피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나와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수술 이후에 어주번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는 메타스타시스가 있거나 림프노드가 포지티브거나 하면은 어주번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림프노드가 네거티브라도 고위험군이면 해줘요. 자, 다시 한번. 어주번트는 언제 한다? 수술한 다음에 어주번트 언제 한다? 메타가 있는 사람들 어주번트 한다. 림프노드가 포지티브면 어주번트 한다. 그리고 림프노드가 네거티브라고 해도 만약에 고위험군이면 한다. 그럼 고위험군은 누구냐? 스테이지 2일 때 림프노드 네거티브인 사람들인데요. 고위험군에서 어주번트 테라피 한다고 써있죠. 고위험군은 패솔로직 타입 4의 종양이다거나 poorly differentiated, 아까 나왔던 얘기 또 나오는 거죠. 이게 똑같은 인디케이션이에요. 시그널 리센 칼시노마, 림포바스큘러 인베이전, 페리뉴럴 인베이전, 그리고 obstruction, perforation, 마진 포지티브, 부적절한 절제가 마진 포지티브일 수도 있고, 그리고 CA가 높다. 이런 경우에는 CA 정도는 없던 얘기니까 알아둘만 하겠네요. 이런 것들인 경우에는 어주번트를 해줄 수 있다. 고려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럼 스테이지 3는 어떤 거냐? 스테이지 3는 림프노드 포지티브예요. 림프노드 포지티브도 역시 어주번트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약제는 폴폭스입니다. 폴폭스고요. 5FU에다가 LV를 섞어서 해줄 수 있어요. 리코버린, 폴리닉 애시드, 레베미솔 이런 것들을 병합요법으로 해줄 수가 있다. 재발을 낮추고 생존율을 30% 정도 올릴 수 있다. 5F는 기본적으로 IV로 투여하고 경구형인 카페시타빈도 효과는 비슷하다. 폴폭스 만약에 5FU LV에다가 옥사까지 해서 폴폭스에다가 LV를 섞는 거죠. 그렇게 하면 폴폭스 효과가 더욱더 증대가 된다. 풀피리는 별로 추가적인 효과 양상이 없다네요. 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하지만 폴폭스 풀피리를 보통 스테이지 4 때 우리가 케모를 할 때 쓰죠. 이제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얼마나 남았나? 얼마 안 남았네요. 이것만 끝나면 사실 고비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풀폭스. 자, 이제 시작해보죠. 풀폭스가 most common하게 쓰는 약제입니다. 평균 2년 생존한다고 하고요. 만약에 옥살리플라틴을 최근 1년에 쓴 적이 있다면 풀피리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풀폭스가 제일 이제 most common하게 쓰는 약이라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했었는데 이후에 제록스 이런 약들 쓰기도 하는데 저도 써본 적은 있거든요. 제록스를. 제록스는 이제 피오로 쓸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키워드는요, 그 안티 EGFR과 안티 VEGF입니다. 안티 EGFR에는요, 이제 이게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거든요. 이런 것들은 좌측 대장암 때 주로 권장해서 쓰는 건데, 세투시막 그리고 파니투무막 일 때 써줍니다. 일때가 아니라 안티 EGFR을 써주는데, 이게
그 EGFR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보셨냐면 런 캔서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EGFR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좀 달라요. 그때 얼로티닙, 수니티닙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그게 아니라 이건 안티 EGFR입니다. 그때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는 인트라셀룰라 하잖아요. 셀 안으로 이렇게 EGFR 이게 도메인에 딱 박혀 있으면 아 진짜 저러는 거야. EGFR의 그 바깥에 엑스트라셀룰라 도메인에 작용을 하는 것이 안티 EGFR이고요. 그리고 인트라셀룰라하게 작용하는 것이 EGFR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작용되는 부위가 달라요. 근데 EGFR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같은 인트라셀룰라한 약들은 그 콜론 캔서 때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엑스트라셀룰라 도메인에 작용하는 안티 EGFR, 세투시맙과 파니티무맙 이런 것들이 좌측 대장암에 권장이 됩니다. 그리고 안티 VEGF가 베바시주맙이에요. 이거는 주로 라이트 콜론 캔서 때 권장을 하는 건데요. 안티 EGFR의 효과가 좋은 경우가 언제냐? 레프트지 뭐 라고 말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뭐 베바시주맙 같은 경우 좌측에도 사용하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V로 생각하는 거는 좀 약간 그래요. 이거는 RAS 뮤테이션이나 RAS 뮤테이션이 없거나 BRAF 뮤테이션이 없는 경우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RAS 뮤테이션이 있거나 BRAF 뮤테이션이 있으면은 베바시주맙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게 EGFR이 그러면 뭐냐? EGFR은 종양의 증식과 진행과 관련된 키 프로세스를 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티 EGFR을 해주면은 종양이 증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VEGF는 뭐겠어요? 종양의 증식이라기보다 사실 이것도 연관이 있어요. 이거는 그게 제가 정확하게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바소 액티브 뭐 이런 거 바스큘라 뭐 이런 건데 거기다가 엔도텔리알 그 그로스 팩터일 거예요. 그래서 종양을 먹여 살리는 혈관의 증식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BRAF 뮤테이션이 있거나 RAS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베바시주맙을 대신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EGFR의 타겟티드 에이전트인 세투시맙을 써도 이제 쓰려고 그랬는데 RAS 뮤테이션이 딱 죽었어. 그러면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스테이지 4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항암제를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이제 스테이지 4에서 항암제를 쓰기 전에 반드시 해줘야 될 검사는 RAS 뮤테이션입니다. 왜냐하면 RAS 뮤테이션이 만약에 포지티브라면은 이런 경우에는 EGFR 그 안티 EGFR을 써줄 수가 없거든요. 세투시맙 같은 약을 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RAS 뮤테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베바시주맙을 써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베바시주맙을 쓸지 세투시맙을 쓸지 미리 알기 위해서 처음부터 RAS 뮤테이션을 나가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부작용들 이런 약들이 부작용들이 있어요.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뭐 사실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부작용에는 뭐 세투시맙이나 그 안티 EGFR 이런 경우에는 에이크니 여드름이 부작용이래요. 여자 환자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이게 에이크니 라이크 래시가 생겨도 사실 이게 자체가 약이 잘 듣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피부 병변이 생기면은 생겼다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은 약을 계속 투여하지만 좀 감량한다가 답입니다. 약을 끊는다가 아니라. 그리고 베바시주맙은 안티 VEGF죠. 안티 VEGF의 가장 흔한 이제 뭐 그 사이드 이펙트라고 한다면 하이퍼텐션, 프로티누리아, 스롬베볼리즘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써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걸 더 얘기하고 싶어요.
베버시즈맙을 계속 쓰고 있는데 환자가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그리고 이럴 때 피지컬을 했는데 리지드해요. 이런 경우라면은 빰페리를 의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콜론 캔서의 그 약으로 우리가 베바시즈맙을 써주는데 이게 VEGF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콜론을 먹여 살리는 그 혈관 생성 자체가 억제되기 때문에 항암을 받다가 이게 장이 썩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퍼포레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빰페리가 생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빰페리라고 한다면 수술을 해줘야겠죠. 수술 전후에 4주간은 약 사용을 금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라스 뮤테이션이 만약에 있어요, 환자가. 그래, 라스 뮤테이션이 있으면 뭐 쓴다고 했죠? 그렇죠. 이제 기존 항암제에다가 베바시즈맙을 섞어 쓴다고 했죠. 역시나 풀피리에다가 베바시즈맙을 섞어서 쓰고 있던 환자인데 팔로우를 해봤더니 PD예요. 프로그레시브 디지즈야.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경우라면 약은 베바시즈맙은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베바시즈맙은 그대로 쓰고 풀피리만 풀퍽스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항암제를 바꿔서 써주면 돼요. 자, 리버 아이솔레이티드 콜로렉터 캔서는 한번 볼까요? 리버 아이솔레이티드 콜로렉터 캔서 같은 경우는 환자가 콜론과 리버 메타로 콜로노피를 했다. 죄송해요. 딴 걸 읽었어요. 아이솔레이티드 리버 메타 1개에서 4개 정도 된다면은 사실 간전이도 절제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간전이 됐다고 해서 이게 완전 개막장, 이렇게 막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간전이도 절제가 봐서 결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절제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절제하는 것 자체로 5-year 서바이벌 레이트를 굉장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후가 좋아요. 그리고 절제 가능성은 R0 절제, 그러니까 마진이 네거티브, 완전히 마진이 포지티브가 안 되는 것을 절제하고 절제 후 간 기능에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은 절제를 한번 해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폐전이도 간전이와 마찬가지로 근치적 절제가 가능하다면 폐전이도 절제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하죠.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환자 한 명 있어요. 콜론 캔서가 있고 리버 메타가 있어요. 그래요. 리버 메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콜론 OP를 했어요. 그 다음에 투스텝으로 리버 메타에 대해서 OP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R0 했어요. 뭐 해피엔딩 아닌가? R0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TRG 튜머 리그레스 그레이드 3 드워락 그레이드라는 게 이제 고유명사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캔서 셀이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버피를 했는데 이것이 근치적 절제를 한 줄 알았더니 암세포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럼 다음 치료는 물어본다면 기존 항암제를 3에서 4개월 더 시행한다. 항암을 더 시행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저기 뭐냐 파셜 리스폰스가 있는 환자들도요. 간전이가 된 것들이 있으면 절제 고려하는 것도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VEGF는 좀 딴 얘기인데, VEGF는 사실 이제 그 엔도텔리얼 셀에서 그 리바운드 되게 그냥 안지오제네시스 테라피를 이렇게 막 시행하다 보면은
엔도텔리오셀에서 그냥 막 분비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VEGF 자체를 마커로 쓸 수는 없다네요. 그러니까 VEGF를 마커로 쓸 수가 없어서 뭐 다른 약들을 쓰는 거겠죠. 다른 마커들을 쓰는 거겠죠. 자, 직장암을 보죠. 직장암은 어주번트 테라피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직장암은 스테이지 1에서 3까지 그 펠빅 RT 앤드 키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5FU와 LV 쓴다고 했죠. 여기서 니오 에주반트도 하고요, 어주반트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전후로 이런 걸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펠빅 RT나 키모테라피를. 이렇게 써놔야 되나? 여러분들이 쓰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친절하게 쓰겠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수술 이후의 팔로업. 별거 없죠. CA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 CA라는 게 사실 이제 CA를 저는 이제 전공 1년차 때, 레지던트 1년차 때 CA를 왜 자꾸 나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뭐 CA가 뭐 자체가 뭐 암을 막 시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왜 자꾸 처음에 이니셜에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이게 암의 재발 여부를 관찰한다고 합니다. 암의 재발 여부를 관찰하기 때문에 처음에 나가야지 나중에 경과를 관찰할 때 유용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하려면 처음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자체가 스크리닝이나 스테이지는 의미가 없다. 자, 그 다음 예방은요,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이 있고요, 세컨더리 프리벤션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은요, 뭐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암 안 생겨요? 뭐 이런 거예요. 아스피린이나 엔세이드를 먹으면 참 신기하게도 대장암이 안 생긴다네요. 하지만 위가 빵꾸 날 가능성은 높겠죠. 세컨더리 프리벤션으로서는 이제 뭐 콜로노스코피, 역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콜로노스코피를 많이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싸기 때문에 콜로노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애널 캔서는 중년한테 호발을 하고요. 연대가 중요하다. 죄송해요. 세컨더리 프리벤션에서 얼마나 팔로업 하는지 그걸 보죠. 미국에서는 콜로널을 50세 이상에서 10년마다 하고요, 5년마다 플렉시블 시그모이도스코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그모이도스코피와 콜로노스코피의 차이는, 콜로노스코피는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가지고 장을 다 비웁니다. 프렘약, 여러분들 콜로노 안 해봤겠지만 프렘약을 먹으면은 진짜 밤새 설사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노인들이 그렇게 하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50세 이상이라고 하면 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50세 이상만 있겠어요? 70세 이상도 있고 80세 이상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시그입니다. 시그는 트랜스버스 콜론이나 어센딩 콜론까지 콜로노스코피 파이버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시그모이드까지는 들어가는 거예요. 시그모이드까지는 거기는 이제 장을 보려면 씻어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씻어내냐면 관장을 해요. 그래서 NMR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그를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5년마다 플렉시블 손으로 해보는 것들이 차라리 세컨더리 프리벤션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하던 거 마저 하죠. 애널 캔서는요, 중년한테 호발하고 여자한테도 많대요. SCC가 모스트 커먼하고요. 와,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여기도 나오네요. 이게 사실 이제 HPV 같은 경우는 동성연애 남성 에이즈 환자한테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하네요. 그렇겠죠. 사실 이제 동성연애 남성, 뭐 의학적인 얘기니까 HPV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페니스에 묻어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라면은 섹슈얼 인터코스 할 수 있는 그 신체 부위 자체가 뭐 에너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HPV가 묻어있던 것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항문암에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는 RT와 케모를 같이 시행을 하고요. 만약에 이거가 반응이 없으면 수술을 해준다. CCRT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렉탈 뉴로 엔도크라인 튜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잠깐만 얘기할 건데 크기가 너무 크면은 전이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암입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리고 선별 추적 검사를 넘어가 볼까요? 183페이지. 183페이지에서 우리 아까 잠깐 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거 좀 더 심화 과정이죠. 뭐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 줄에 3개에서 9개, 그러니까 그렇게 양이 많지 않지만 1cm 이상 또는 빌러스 아데노마 또는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이런 경우는 3년 만에 한 번씩 본다고 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10개 이상 아데노마 있으면 폴펙터미 이후에 3년 이내 팔로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다고 보면 돼요. 3년 이내라고 하면 매년이겠죠. 뭐. 왜? FAP나 HNPCC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력 마지막 쯤 보면은 UC 펜콜라이티스, CD 콜라이티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UC 펜콜라이티스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발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8년 이후부터 8년 이후부터 매년 해야 됩니다. 그리고 UC가 만약에 레프트 사이드드 콜라이티스라고 한다면 처음에 발병했을 때부터 15년 이후부터는 매년 해야 돼요.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콜레르탈 캔서나 어드밴스드 아데노마가 60세 이상 친족이 그러니까 60세 넘은 우리 친척이 우리 삼촌이 60살 넘어가지고 암 걸렸어. 만약 그렇다 한다면은 내가 40살 되는 때부터 40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40살 되면은 간격이 10년에 한 번씩 콜론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무나 애니 2명이라는 것이 이제 아무나를 얘기하는 건데요. 1차 친족이라고 한다면 삼촌이 아니겠네요. 60세 1차 친족이라는 이제 부모쯤 되겠네요. 부모고 아니면은 다른 친척들 뭐 삼촌이나 사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2명이고 60세 이상 어드밴스드 아데노마의 60세 미만 1차 친척 1명에다가 콜레트 캔서가 있었다. 40살 될 때부터 5년 만에 시행해야 됩니다. 아니면 가장 어린 환자보다 10세 까고 그때부터 5년마다 시행해야 돼요. 그게 어려울 거 없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85페이지. 아펜디시아 뮤코실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는 안 써져 있네요. 소장의 종양은 그렇게 막 카시노id 튜머 정도가 있을 텐데요. 항상 악성이고 아르겐타핀 셀에서 기원했다고 하네요. 이게 예후가 좀 안 좋대요. 그리고 아펜디시아 뮤코실에서는 빈도가 아펜딕스 잘생기고 내시경상에서 뻘짓 컨투어가 있고 옐로이시 퍼슬라이크 디스차지가 있을 때 수술을 해준다. 이것이 제가 아는 좀 더 자세한 지식인데 여기 파워에 없어서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벌써 1시간 12분이 지났는데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네요.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볼까요? (65세) 남자예요. S결장에 종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캔서 라이크 매스가 있었고 조직 검사 했더니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EMR을 했어요. EMR을 했더니 병리가 어떻게 나왔냐면 서브뮤코사를 침범했는데 뎁스가 0.18 cm이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EMR, ESD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1000마이크로를 넘어가면은 재수술을 수술을 다시 해줘야 된다고 했죠. 이 사람은 0.18이니까 0.1이 1000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수술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리고 68세 여자. 68세 여자가 헤마토케지 하러 왔어요. 콜로너를 하러 왔어요. 당연하겠죠. 피똥 쌌는데 콜로너 하겠죠? 그랬더니 CF상에서 얼서를 동반한 메스가 발견. 그리고 그로스 타입은 8cm 크기는 8 곱하기 3 곱하기 1cm이고요. 아이 뭐야. 그리고 타입은 얼서로 인필트라티브예요. 그리고 림프노드는 림파틱 인베이전이 프레젠트 하다고 해봐요. 그래요. 느낌 오세요? 자,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할까요? 자, 어려운 거 나갑니다. MLH 아니다. BRAF 뮤테이션이 있었어요. MLH1 은 loss, MSH2는 expression, MSH6는 expression, PMS2는 loss of expression. 그럼 이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이라면. 자, 문제 보고 계시죠? 이 사람은 BRAF 뮤테이션이 있으니까 저기를 써줘야 될까요? BRAF 뮤테이션이 있으니까 베바시즈맙을 써줘야 돼요. 이 사람은요, 두 개가 지금 보면은 MSI가 두 개가 익스프레션 돼 있죠. 그래서 MSI 하이입니다. MSI 하이. MSI 하이고요. 베바시즈맙을 뭐 쓰니마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MSI 하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후가 좋다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베바시즈맙은 써주겠죠. 이 사람은 린치 신드롬일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베바시즈맙,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패스웨이에서 MSI와 CIMP가 있었잖아요. CIMP라는 거는 MSI 하이면서 BRAF가 뮤테이션이 포지티브였고 그랬죠. 그리고 MSI는 BRAF 뮤테이션이 없는 MSI 하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린치 신드롬은 MSI 패스웨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기 CIM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쉬운 문제를 한번 드리죠. 25세 여자가 패밀리 히스토리가 엄마가 40세 대장암이었다고 해봐요. 이와 대장의 다발성 폴립. 그리고 사이로이드 스캔을 해봤더니 사이로이드 소노에서 바이옵시가 파필라리 카시노마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관련된 유전자는 APC가 있다고 보면 돼요. APC. 이게 답입니다. 죄송해요. APC가 뭐죠? FAP죠, FAP. 패밀리어 아데노마토스 카시노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정리 한번 볼까요? 피메일 80세 여자, 회맹부, 그러니까 일리오시칼의 부위의 CF에서 이상 소견 있었어요. 아닙니다. 회맹부 하지 말고요. 1.5 cm의 직장 이상 소견으로 왔어요. NET 했더니 NET를 짚어본 거였어요. 만약에 NET라면 가장 흔한 오발 부위가 이제 렉텀이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수술을 고려해줘야 됩니다. 1.5cm이면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1.5cm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림프노드 메타나 이런 거에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뉴로 엔도크라인 튜머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나중에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게스트릭 스토마 캔서와 콜론 캔서의 키모에 대해서 좀 개념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오늘은 강의를 올려놓고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좀 더 쉽게 해볼게요. 그래요. 제가 오늘 제 강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